말씀해 주신 것도 나쁘진 않은데 되게 약간 평이하게 가는 거라서 저기서 사실 다 어떤 디스커션 했을 때 어, 구체적인 아규먼트를 뽑아내기가 힘든데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서 페이로 누가 짝 먹고 있겠니? 누가 마켓쇼 1일 거야? 그러니까 음, 그 뭐 라쿠텐이든 그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형태의 사업 하던 사업자가 핀테크로 1위를 하고 있겠냐? 그 어, 페이로. 그죠? 일단 저는 구글이 일본 핀테크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를 보고 일단 그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운 거는 진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출 방안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진출 이유에 대해서는 어, 일단 일본이 현재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데에 비해서 좀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 침투가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향후 규모나 성장성에서 매력도가 높고 또 현재 좀 시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더라도 시장 구도가 좀 재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진출 방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직접 소비자 접점이나 또는 가맹점 모집 측면에서 경쟁 역량에 좀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하는 방안이 좀 더 직접 그린필드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출 이유부터 뭐 말씀드리면 일단 뭐 가능은 당연히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크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매력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직접 사실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는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시장 규모를 일단 보려면 크게 저는 민간 소비가 총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온라인 모바일 페이 침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 가져가는 수수료가 총 뭐 매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자체는 되게 크기 때문에 그 규모는 좀 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B 부분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경쟁 부분을 보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뭐 라인이라는 엄청난 그런 시장 지위를 가진 그, 어, 그런 플랫폼도 존재하고 또 뭐 라쿠텐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뭐 직접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쟁 자체는 좀 아마 이 업체들이 탄탄하게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온라인 모바일 페이 침투율 자체가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게 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 자체는 그래도 매력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기존 사업에 그리고 또 핀테크 사업을 하게 됐을 때도 기존 사업으로 인해서 좀 얻는 시너지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광고로도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뭐 어떤 검색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좀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에다가 고객들의 뭐 결제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훨씬 더 광고를 좀 더 정교화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거기서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향후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은행을 한다든지 이런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좀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사업에서도 기존 사업 부문으로 인해서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뭐 결제 시에 고객한테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거에 맞춤 프로모션을 좀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안드로이드 뭐 마켓 그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결제 포인트를 예를 들어 통합을 한다 하면 처음에 뭐 고객을 확보하고 또 고객들을 락인하는 데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진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진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어떻게 진출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뭐 시급성, 그리고 비용, 그리고 역량 보완의 필요성, 뭐 통제력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구글 입장에서 좀 우선순위화를 해보면 당연히 지금 아직 온라인 침투율이 높지 않은 그 상황을 타서 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그 시급성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후에는 현재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빠르게 좀 보완해서 역량 보완 필요성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통제력, 뭐,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그래도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급성을 보면 M&A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역량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럼 우선적으로 구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을 생각해보면 일단 소비자 접점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라쿠텐과 라인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자 접점에서 보면 뭐 구글 계정이나 뭐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런 게 많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액티브 유저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라인이나 뭐 라쿠텐처럼 액티브한 유저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차원에서는 일단 뭐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고 가맹점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카드사 등이랑 좀 협업하고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하는 그런 모든 공급 측면에서 밸류체인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는 IT 역량 그냥 충분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 구글이기 때문에 근데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 일단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의 영업 조직이 갖고 있지 않으면 직접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이를 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면 일단 페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 대상으로 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업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타 업체 대비 좀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맹점들이 그럼 어떤 페이를 쓸까라고 고려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생각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수수료율을 좀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가 그리고 그 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은가 그리고 고객들이 실제로 그거를 편리하게 결제 과정이 편리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보 고객 수가 사실 지금은 일본에서 0인 상태이고 또 영업 조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미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게 좀 최고의 그런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더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현재 핀테크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그것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저도 생소한 내용이라 뭐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게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일본의 소비 시장 아니면 뭐 핀테크 시장 이런 거에 대한 감이 거의 없는데 그 성장성이 좋다는 거는 그 숫자로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레버를 뽑아 보시고 아, 그리고 네네. 그 현재 침투율이 낮으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거다. 그렇게 보신 거죠? 네, 저는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침투율은 좀 충분히, 그러니까 빠르게 높아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그냥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결제? 이런 게 빨라지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음.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확인이 되면 좋긴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냥 확인이 되자는 게 그 숫자 그런 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의 70%가 현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하거든요. 신용카드 거의 안 써요. 네네. 네, 그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 90% 넘는 거죠. 98%뭐 이렇게 신용카드로만 쓰는데 중국은 현금만 쓰다가 바로 페이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중국 네네. 지금 90% 이상 다 페이잖아요. 그 QR코드 찍고 막 이런 거. 우리의 그 QR코드나 이런 페이, 핀테크적인 변화보다 훨씬 이제 되게 공격적으로 빨리 변했는데 중국이. 근데 아직도 일본은 2020년 현재가 카드 그 현재 가맹점에서 예, 오프라인 상에서 현금이 70%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침투율이 낮은 게 계속 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 예, 그러면 온라인은 그렇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온라인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온라인에서 강자는 누구야? 누가 핀테크를 잡고 있어?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네네. 약간, 그러니까 약간 가설 수립의 대상이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핀테크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질문이 제일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아, 말씀해 주신 것도 나쁘진 않은데 되게 약간 평이하게 가는 거라서 저기서 사실 다 어떤 디스커션 했을 때, 어, 구체적인 아규먼트를 뽑아내기가 힘든데,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서 페이로 누가 짝 먹고 있겠니? 누가 마켓쇼 1일 거야? 그러니까 음, 그 뭐 라쿠텐이든 그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핀테크로 1위를 하고 있겠냐? 그 어, 페이로. 그죠? 중국은 네네. 어때요? 중국은 텐센트, 그다음에 그 어디에요? 알리바바. 얘네 둘이가 거의 이제 네. 독과점이잖아요. 텐센트는 네네. 그 뭐죠? 챗 앱 뭐였죠? 그 위챗페이. 예, 위챗페이. 위챗페이로 엄청나게 잘하게 됐고, 위챗페이는 일단은 위챗 안에서 거의 모든 라이프를 구현해 놓고 있고, 막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게끔, 금융 뭐 다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위챗페이가 확 확대가 된 거고, 거의 뭐 가장 큰 마켓이어겠죠. 근데 알리바바라는 자기 그 유통망, 자기들의 거래 기준에서 페이를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짝 먹고 있는데, 자,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은 어떨 것 같냐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저 일본도 비슷하게, 어, 제가 일본에 뭐 온라인 쇼핑몰 1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라쿠텐이라고 하면 네. 라쿠텐이랑 그리고 모바일 그 뭐 플랫폼 1위인 라인 이 두 네. 가지가 사실 제일 비슷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그걸 챌린지를 해볼게요. 저도 잘 아, 몰라요. 네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네. 그냥 저한테 주어진 그 선택지는 이제 딘님이 말씀하신 거에 챌린지 하는 거니까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은 오프라인에서 어쨌든 현금 중심으로 쓰고 있었고 카드도 잘 안 쓰는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억셉턴스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원래 쓰고 있던 채널이나 원래 쓰고 있던 검증된 무언가에 대해서는 오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억셉턴스는 꽤 높거든요. 아, 네네. 예. 그렇게 봤을 때 70%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꽤 노령층일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그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력이 좀 있는 어느 정도 40대 이상의 뭐 이렇게 연령대, 그리고 꽤 금융 자산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하고 거래가 꽤 있고 통신사도 꽤 이제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핸드폰 관련된 통신사 쓰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정작 페이를 주로 쓰는 친구들은 되게 젊은, 이제 구매력은 낮지만 라쿠텐이나 라인을 주로 쓰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페이가 과연 활성화되고 규모가 클까? 저는 이제 포텐셜은 은행과 거래가 많은 사람들, 또는 통신사 기준에서 좀 뭔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현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그게 이제 넘어와야 좀 페이 시장에서의 큰 고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말씀하신 대로 라인이나 라쿠텐 기준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거래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런 핀테크적인 솔루션을 쓸 거다라고 보면, 전부 이제 뭐 컴퓨터 부품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살 때, 전자제품 살 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쓸 거겠죠. 그래서 라쿠텐 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온 솔루션이 대부분일 텐데, 근데 그게 확 넓어지려면 기존 은행과만 거래하거나, 그래서 되게 오프라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향후에는 핀테크를 쓰게 해야 이게 큰 마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음, 주부들 중에도 뭐 현금을 주로 쓰는 이제 주부들이 이제 막, 일본도 이제 배달앱 이런 거 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민도 일본으로 진출하고 있고, 제가 아는 친구가 배민에 있는데 일본으로 진출하는 전략 담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일본의
그 배달앱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한 2, 3년 뒤진 상태로 이렇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점점 더 배달앱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부들도 이제 뭔가 배달을 시켜야 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주부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으로 보면 라쿠텐에서 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에 마트 가거나 은행 가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페이를 쓸까? NTT 도코모 아니면 자기들이 거래하던 은행에서 주는 뭔가 핀테크적인 솔루션을 쓰지 않을까라고 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구글은 과연 라쿠텐하고 싸워가지고 이 바잉 파워 작은 그러니까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페이도 적어서 금융자산도 적고 그래서 소비력도 낮은 이 젊은 층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레드오션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배달앱도 증가하고 뭔가 이제 이런 그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크게 쓸 것 같은 주부들이나 연령이 조금 있는 은퇴 연령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거냐? 약간 그런 전략적인 판단까지 할 수 음.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지만 아, 그래서 네. 예, 그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구글이라면 제가 만약에 구글이라면 이런 그 라쿠텐하고 막 싸워서 이 시장에서 싸운다기보다는 아까 업체 하나 인수했잖아요. 핀테크 업체. 그러면 야, 너네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은행 두 개만 잡아와. 그리고 가장 큰 통신사 두 개만 잡아와. 그다음에 음, 오프라인에 큰 매장 가지고 있는 마트, 백화점 여기 잡아와. 그다음에 배달앱 우리하고 같이 하게 해. 요렇게만 연결해도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음, 중국에서 잘 됐던 것처럼, 그다음에 위챗이 잘 됐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일본에서 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중국과 일본의 데모그래픽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중국은 여전히 젊은 층이 음. 많고 그들의 소비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들의 패턴대로 따라가서 이제 그쪽 페이가 커지는 건데 일본은 좀 다르지 않을까? 워낙에 이게 노령화가 많이 됐고 그 젊은 층의 소비력이 워낙 낮은 편이니까 취업도 잘 안 하고 알바만 대충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예, 네네네. 예. 핀테크를 했을 때 큰 것 중에 하나가 트랜잭션만이 아니라 대출을 네. 해주고 뭐 이런 은행적인 역할을 좀 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령층을 아, 잡아야 좀 크게 뭔가 소위 말해서 먹을 거리가 있는 거죠. 이자를 내주고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맡기면 그거 가지고 운용도 하고 보험 상품도 가입하고 뭐 이럴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MZ 그 세대들도 보험 가입 잘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일본도 젊은 층들은 아 그냥 나 모르겠어 막 살 거야 하면서 보험 가입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적금도 안 들고 음, 대출도 안 받고 그냥 나 그냥 알바해서 돈 버는 걸로 쓰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잘래. 약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고객들 상태로 고객 그 풀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괜찮은 금융 서비스로 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 네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정리해 놓으신 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죠? 여기가 일본인가 아닌가를 그 약간 의심할 정도로 그냥 써놓은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여도 다 이렇게 써야 될 아, 거 아니에요. 네. 음. 아, 근데 항상 케이스도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케이스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컨설팅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 프로젝트만의 뭔가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포인트. 그러니까 음, 재밌지 않더라도 정말 짜증나는 포인트 하나 있던가. 그러니까 특이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케이스도 사실 뭔가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인터뷰어 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지. 아, 이 정도 얘기하고 그거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그 디테일을 뽑아내 보면 뭔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일본이다라고 했을 때 세워야 되는 가설이 특별히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설도 세우고 근거를 세워야 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설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저는 O라고 얘기했지만 X가 정답이라도 그걸 아는 그 디테일까지 가서 OX를 얘기하면 사실 틀렸든 맞든 상관이 없어요. 확인만 되면 가설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만 되면 되게 정답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아, 네네. 음. 그래서 그 디테일을 얘기하시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